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저 량이 좀 돼서 뭐 한 번에 외워질 것 같지는 않죠? 계속 반복하시면 뭐 금방 외워집니다. 이거만 뭐 5, 6개 외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개로는 이 다른 밥 과목하고 조금 좀 다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외워놓으시면. 여러분, 그, 부동산 정책론에서요,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시장 실패.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정부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즉,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시장이 실패했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늘 성공하느냐? 때로는 실패하게 하더라. 정부 실패이다. 자, 그럴 때 시장 실패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외부 효과라든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든가, 공공재의 문제라든가, 정부의 불확실성이나 대칭성의 문제라든가 규모의 경제, 결국 2번과 5번은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줄여서는 4개, 늘리면 5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더라.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행복하게 살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정부 실패의 원인, 이 부분은 시험이 좀 덜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요거. 그래서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못 외우면 논리가 이렇게 쭉쭉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외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은 뭐가 있느냐? 외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공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의 문제죠. 그 다음에 비대칭성의 문제입니다. 뭐가 정부가,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자, 시장이 실패하면 복잡해지니까 외부에서 불공을 올리자, 불공. 여러분, 불공 아시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이런 걸 불공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시장이 실패하면 외부에서 불공을 올리자. 비대한 규모로, 비대한 규모로, 그러니까 크게 하자, 크게. 시장이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 시장이 실패하면 외부에서 불공을 올리자, 비대한 규모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자, 시장이 실패하면 외부에서 불공을 올리자, 비대한 규모로,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정부 개입으로 연결되고 정부 실패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죠. 여러분, 그 부동산 투자론은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암기 코드를 완벽하게 봐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제 이 지분 수익률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산 문제 할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총 투자 수익률하고, 다시 말해 종합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이다. 이거 공식 안 외워도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푼다 그랬느냐. 아파트 하나 그린다. 예컨대 1억짜리에 1000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0% 버는 건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한, 그래서 총 투자 수익률이다 또는 종합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돈이, 자기 돈 1억 다 했으면 참 좋은데, 자기 돈으로 얼마 갖고 있었냐? 4천.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단 말이냐? 6천.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냐? 3%라 치자. 요즘 싸니까.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다. 지분 투자자, 나는 얼마 투자해서 나는 얼마 벌 것이냐? 이것만 알면 된다. 자, 그럴 때는 임대료 벌어가지고 이자 줄 거 주자. 이자가 얼마냐? 6, 3, 18.
그럼 180인가요? 그러면 나는 얼마 가져오느냐? 나는 1000에서 18 뺐으니까 820. 자, 그러면 4000 투자해서 820이니까 4, 2, 8이고, 4, 5, 20이니까 5, 20.5%네. 대충 암산으로 해도. 그래서 이렇게 지분 수익률은 아파트를 그려 가지고 계산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따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왜 공식 외우라 그럽니까? 이거는 별해, 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법이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부채 비율을 줬을 때요. 여기는 60%를 빌렸으니까 LTV, 대부 비율을 줬잖아요. 대부 비율이 60%. 이럴 때는 이 공식 쓰면 큰일 나. 부채 비율을 줬을 때예요. 예컨대 종합수익률이 10%인 부동산이 있다. 그럼 여기 10이네. 그럴 때 이자가 3%, 얘랑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바꿀게요. 이자가 5%이고 5%. 자, 부채 비율이 200%이다. 그럴 때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된다. 이 부채 비율을 줬을 때는 대부 비율을 줄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쓸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10에서 5를 뺀 게 5죠. 곱하기 2니까 5, 20.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20%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분 수익 계산할 때는요. 종종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쉽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종종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 구할 때는 종종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주어졌을 때만이에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1억에 6천을 빌렸다면 대부 비율은 60%죠. 부채 비율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부채 비율은요,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죠. 자산, 부채, 자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걸 대차 대조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돈은 얼마냐? 내 돈 4천. 그 다음에 빌린 게 얼마냐? 6천. 그래서 얼마짜리냐? 1억.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럴 때 부채 비율은 요거. 자본분의 부채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는 4천분의 6천이니까 150%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럴 때만 저걸 쓰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헷갈릴까 봐서 이걸 부채 비율로 다시 검증하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막 헷갈려가지고 안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알아요. 종종 저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왜 이 공식이 편안한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런. 그때 가서 보시죠.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위험의 종류죠. 위험의 종류에는 사금법인, 그다음에 사는 시운위 이렇게 쪼개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면 돼 이거. 사금 캐는 법인은 시운이 위로 간다. 올라간다. 위로 간다. 시운이 위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위험의 위험 그러면 사금 캐는 법인인가 보네. 시운위 이렇게 위로 간다. 그래서 사업상의 위험이다. 거기에는 시장 운영 위치 위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죠. 시장 상황이. 그래서 수요 예측 실패 때문에 운영 위험은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겠죠. 예컨대 뭐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다음에 위치 위험은 입지 선정이 문제겠죠. 자, 금융적 위험은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해지를 때가 나타나면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법적 위험은 아니 뭐 개발하겠다고 땅을 샀더니 인허가가 안 되네 이런 거 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이죠. 인플레 위험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고민하게 떨어지잖아요. 예? 물가가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명목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건 나중에 금융 좀 공부하면 또 쉬워집니다. 기타 뭐 환금성악화 또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 외워버리는 게 좋아. 서술형 문제로 내기가 참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단 말이냐. 사금이라고 알죠? 사금. 모래에 이렇게 막 걸러가지고 금 캐는 거. 사금 캐는 법이는요, 시운이 위로 간다니까요. 위로. 운이 좋아진다 점점. 그래서 사금 몽땅 캐봐라.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이 현금 수지 측정인데 이거 안 외우면 이거는 진짜 심각해져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못했죠. 10월 달부터 그랬어요. 10월 달.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 할 텐데 오늘 즉시 외우세요. 이 안에요. 기출문제가 한 30개 가까이 지금 붙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외웠던 데다 싹 다 몰아넣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 유, 순, 전, 후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게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영업의 현금 수지. 그래서 이 현금 수치가 뭐예요? 현금 수치. 현금의 수입하고 지출이죠. 다른 말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조를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나가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요거는 현금의 유출, 지출이고, 요거는 현금의 유입, 수입이다. 그래서 수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내가 투자한 돈 지분 투자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거는 매년 들어오는 거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때, 내 돈을 투자하면 1년, 2년, 3년 있다가 팔아먹겠다. 그럴 때 이때 나가는 돈 1억 이런 걸 지분 투자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운영 과정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겠죠. 이때 수익 들어와요. 이런 걸 영업을 통해서 벌었다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라 그러는 거예요. 줄여서 영업수지. 쉽게 말해 임대료. 그 다음에 이걸 팔아먹으면은 3년 후에 가격이 좀 올라갔을 수도 있죠. 2억, 3억. 그런 걸 지분 복귀액이라 그래요. 지분 투자자에게 되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요거 잘 외워야 된다. 요것도 물론 외워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외워볼까요? 다 외우고 계시죠? 가, 유, 순, 전, 후, 다. 특히 여기 세전과 후부터는 지분몫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분몫이다. 그 다음에 여기 계산 과정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수한 거 하려면 경비 빼야 되겠죠. 경비, 영업경비. 그 다음에 요거는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분목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 줄 걸 줘버려야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다.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다. 다른 말로 월 리금 상환액이다. 다른 말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다. 네 가지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괄호넣기 나온 적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순영업소득 구하라는 문제가 한 계산 문제로 네다섯 번 나왔고, 세후까지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네다섯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거 한 8번, 이거 한 10번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대략 30개 정도의 기출 문제가 붙어 있다. 또 여기 안 되면 나중에 계산 문제, 순현가 계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다 외우셨을 거니까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가, 유, 순, 전, 후. 가유, 순전은 뭐 충청도라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죠. 아니 나는 뭐 전라도인데 뭔 충청도예요? 그래도 충청도라 생각하고 외우는 거고. 아니 난 막 경상도인데 그래도 충청도라 생각한다 그 이야기예요. 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서울이건 뭐 어디건 막 외운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각 여기 있네. 깜짝 놀랐네 이거. 순 미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뺄 것만 기억해. 뺄 것만 순매도액에서 두 개만 빼자고 이게
그래서 결국 뭘 구하면 되냐? 결국 이거 구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아니 이 위에는 안 해도 됩니까 이거? 그렇다고요. 이 위에는 왜 안 해오냐? 순수한 거는 비용 뺀 거라며 원리가.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비용 빼면 되지. 중개 수수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암기량을 웬만하면 줄여야지. 여기서부터 외운다고 뭐 매비, 순미, 뭐 전자후 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럴 가치도 없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데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공부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하는 방법은 요거 현재 가치로 할인했네. 할인연금 소지 분석법. 순년가 수익성률 내부 수익률. 그다음에 회수기간은 회수기간인데 현재 가치로 했네. 현가. 그러니까 할인했구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어림짐작 대충 계산한 거, 어림셈, 비율만 대충 따진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림셈에는 이거 두 가지 있잖아요. 승수법과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승수법에는 순소득 승수를 회수기간이라 그래. 정확하게는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그다음에 수익률법에는 회계약에 쓰는 건데 회계약 1년간 회계적 이익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평균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종합수익률, 종합수익률하고 같은 개념이죠. 거의.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에서는 나중에 이건 무조건 다 외울 텐데 대부비율이다, 뭐 부채감당률이다, 채무 불이행률이다. 이런 것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여기는 개수가 무지하게 많아. 여기만 해도 뭐 저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세후 네 가지가 있고 여기만 해도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하? 늘리면 네 가지? 여기도 실은 세 개만 썼지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쓴 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뭐 너무 많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쪽을 외워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서 순수 내부에서 현가회수하죠.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시간을 고려하려면 밖에 나가서 일하면 되겠어요? 사무실 안에서 해야지. 그래서 시간을 고려하는 방법인데요. 순수 내부에서 현가 회수하자니까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부에서 현가 입수해 버리자. 순수하게. 왜?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이동 시간 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금융인데요. 이것도 또 좀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그냥 사실 단순 암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지분금융 공사에 투자는 신조로 그랬는데 05, 35 그다음에 투자회사 그다음에 신조로 저기 빨간 표시를 좀 너무 안 했어요 이거. 신디케이터하고 여기 여러분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공사에 투자하는 신조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요. 이 부채금융은 간단해요. 여기 모기지죠, 모기지. 어셋도 마찬가지. 이 안에 모기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ABS 안에 포함이 돼 있어, MBS가. 그러니까 결국 모기지잖아, 이것도. 그래서 이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회사채 채권이 있고요. MBS나 ABS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만 외워놓으면은 이쪽이 또 개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외워놓는 게 좋아. 왜냐하면 부채금융, 부채증권은 너무나 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공모, 다른 말로 이제 Initial Public of IPO죠. 처음으로 공개 모집하는 거 쌍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사모.
아는 사람끼리 이제 주주를 모집하는 거죠. 이거 다 지분이지 뭐 주주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요 이거. 신디케이트죠. 지분 투자자 모집이죠. 조인트 벤처도 지분 투자자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금융은 공사에 투자하는 신조로 한다 그런 이야기. 공모사무 부동산 투자 회사 뭐요? 왜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좋아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다음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있다. 지분금융은 공사에 투자하는 신조로 해야 된다. 지분금융 내 돈 투자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어떻게 공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공사에 투자하는 신조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여러분들 암기 뭐 잘하시잖아 이거. 그 다음에 제7편은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인데 여기는 뭐 사실 내용이요 몇 개 외우면은 거의 맞춰요. 개발 쪽에 조금 어려운 게 몇 개 있고 그래서 그냥 외웁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인데요. 요거는 이 단계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부탁하면 설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뭔 말이냐? 야, 부탁하려면 이 설마 하지 말고 그냥 아예 해버려라. 왜? 그러니까 막 누가 이렇게 부탁할 때 뭐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이 부탁할 때 좀 어렵죠. 상대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게 조금 주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특히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 나도 도와줄 수 있거든 상대방을. 그러니까 부탁할 때는 그냥 팍 터놓고 해버려.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뭐 다른 데 부탁하면 되고 내가 해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부탁할 거면은 설마 하지 마라. 어렸을 때는 못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막 LG 다니고 이럴 때는 막 부탁을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막 해버려. 내가 좀 이런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되시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도 이런 거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면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부탁할 데가 거기밖에 없나? 뭐 주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부탁하려면 그냥 해라. 설마 하지 말고. 그래서 아예 그랬으니까 아이디어 단계, 다른 말로 구상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다른 말로 전 실행 가능성 분석. 자, 부지 모색과 확보 개발의 과정입니다. 부지 구입 단계,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죠. 실행 가능성 분석 및 디자인 단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PF하는 거 금융 단계, 뭐 건설해야지 뭐. 그 다음에 팔아먹어야지. 마케팅 단계를 월포드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개발 7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부탁음 설마. 그 다음에 이 월포드가 자, 개발의 위험을 또 정의를 했는데요. 이 개발의 위험은요. 이렇게 좀 구별해야 돼. 아까 여러분 투자의 위험 아까 기억나세요? 투자 위험의 유형, 투자 위험의 유형. 아까 외웠는데 뭐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사, 금, 법, 법률적, 인플레 위험이죠.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시장 위험이다, 운영 위험이다, 위치 위험이다. 사금법인 시, 운, 위 이렇게 외웠죠? 똑같아요. 막 개발도 투자의 일부니까 뭐 개발의 위험이라고 해서 지가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지. 그런데 개발에 특별한 위험이 있더라. 예컨대 법률적 위험이 크다 그 이야기고, 시장 위험이 크다 그 이야기고, 이 비용 위험은 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데 개발에서는 특별히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란 말이냐? 개가 밥그릇 갖고 시비한다. 여러분 그 개가 밥 먹을 때는요. 개가 밥 먹을 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까딱하면 주인도 물어. 밥그릇 뺏어가면. 그러니까 개가 막 3마리 4마리 있으면 밥을 주잖아요. 그럼 막 짖고 난리야. 막 옆에서 먹으면 이렇게 밥그릇 가지고 시비한다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외워져. 예? 개 집에 큰 대형견이 3마리가 있다. 뭐 예컨대 뭐 불독이나 뭐 셰퍼트나 뭐 아니면 뭐예요? 시베리안 허스키나 이런 게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송아지만한 거 3마리가 있는데
밥그릇에다가 사료를 가득 따라줬더니 난리가 났다. 셋이서 막 물어뜯고. 예? 그래서 걔가 밥그릇 갖고 시비한다니까. 예? 그래서 개발의 위험에는 법적 위험하고 시장형 비용 위험이 있네요. 이렇게 외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개발에서는요, 투자 이론 쪽을 잘 알면 또 조금 개발이 쉬워져. 그 부분이 여기인데, 부동산 분석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선행,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돼. 왜냐? 시장 분석을 통해서 각종 시장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그래야 뭐 경제성을 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성을 따진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1000개를 분양한다. 그럼 1년에 몇 개가 팔릴 것이고 2년 차에는 몇 개, 3년 차에는 몇 개, 이런 정보가 있어야 뭐 타당성을 따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이 시장 분석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있고, 이 경제성 분석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결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분석의 순서는 여기 1번부터 해가지고 뒤에 5번까지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 무조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 뒤쪽 분석은 앞쪽을 했다는 이야기, 포함 관계예요. 그래서 지, 시, 성, 타,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이걸 외워놔야 제가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7편을 아직 적극적으로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부분이 다 이해되고 나서 나중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그래서 1, 2월 달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좀 빠른데 들어갈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 시, 성, 타자 이걸 외워놔야 여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입혀서 입체적으로 기억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야구 타자 있잖아요. 타자. 이 타자가 창조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대응하는 타자가 있고요. 어떤 타자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만 해. 야, 번트야, 무조건. 계속 번트만 돼. 3스트라이크 될 때까지. 그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야단 맞겠죠. 야, 이 새끼야, 임마. 한번 스트라이크 됐으면 그 다음에는 때려야지. 그런데 어떤 타자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처음에 번트 대려다가 실패하잖아요. 원 스트라이크야. 그럼 그 다음에는 번트 대는 척 하다가 바로 그냥 장타를 날리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시대로 하는 타자는 좀 문제가 있다. 지시성 타자. 저런 친구들은 좀 분석 좀 해야 돼. 분석 체계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요것만 외우면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는요, 나중에 공부할 텐데 시장점유 마케팅하고 고객점유 마케팅하고 고객점유, 관계 마케팅 우리가 외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는 외울 게 두 줄밖에 안 돼.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시장점유 마케팅이 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된다. 그럴 때 시장점유 마케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이 있는데, 이 S는 요거 다 약자예요. 약자.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 또는 타겟 마켓, 포지셔닝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영어도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스펠링 다 외우지 말고 그냥 말로 마켓 세그멘테이션 말로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점, 선정, 타겟팅 또는 타겟 마켓. 그 다음에 차별화, 포지셔닝.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퍼피 믹스는 4개 P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P자. 그래서 프로덕트 믹스 제품이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 믹스, 그 다음에 플라이스 믹스, 유통, 경로, 플레이스 믹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무지하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P라고 해서 포지셔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출문제를 냈던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외울 거면 확실히 외우세요. 그래서 시장적인 마케팅인데 시장에서는 세 표 차면 재판 가는 거예요. 재판 판사 앞에 가가지고 막 덜덜 떨어야 돼. 세 표 차면. 그래서 시장에서는 세 표씩 차이가 나면 재판에 가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죠.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는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죠. 가격의 특징.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안 외워도 되는데, 그래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교소장계 이렇게 또는 교수가 장가간다네, 장계간다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임료로 구분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기타 권리의 대가이다. 소유권기타 권리에게.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 배려 하에 형성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개인적 동기 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기 쉬운 개별화된 가격이다. 그래서 소, 장, 개 이렇게 외워도 되고, 교수가 장계관단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옛날 사투리로 장가를 장계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는 거지 뭐. 이렇게 외워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동산의 가격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죠. 요거는 뭐 일단 무조건 외워야죠. 그래서 요거 효용이죠. 요거 효상유, 이전성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이에요. 요거 두 개. 수요. 요거는 이제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을 움직여서 가격이 발생된다 그 이야기 지금. 수요 공급을 움직여서 가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이다 그러면은 효상유, 이전성이다.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적, 이건 무조건 외워야지 이거. 그래서 요건 어떻게 외우느냐. 요걸 맨 중간에 있잖아 이거 최유효. 최유효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여기 기, 균이 내부적 요인이에요. 외우고 그 다음에 경, 적, 외 이게 외부적 요인이요. 외우고 기타를 외우면 돼요. 그래서 최유효하고 예측 변동이 이제 이게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거든요. 여기에 시간 또는 최유형의 토대가 되는 거 또는 바탕이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최유효 예변까지 한 덩어리를 외우세요. 최유효 예변, 그 다음에 기균, 경적, 외, 그 다음에 기타요, 기타. 경쟁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이고, 그 다음에 경쟁과 관련된 게 대체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된다. 요는 뭐냐 하면 이거는 자 1번 최유효 중심으로 한 덩어리, 2번 내부적 요인으로 한 덩어리, 3번 외부적 요인으로 한 덩어리, 4번 기타 요인으로 한 덩어리 이렇게 외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13개가 외워지지. 최유효 예변, 기균, 경적, 외, 기타,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대체, 기회비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 이런 건 저 냉장고에 붙여놓고 외워도 좋죠.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인데 이거 뭐 무조건 외워야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가요. 아니 이 정도도 못 외우면 그거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표 수준 후계 최가격이다. 뭔 말이냐? 자, 표가 뒤에 있어서 문제인데 요거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다고. 저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인데요. N은 선행 분석이고 N은 후행 분석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N은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고 N은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이다 그 이야기죠. 요거는 전반적이고 N은 개별적이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알고자 하는 대략의 가격 수준. 얘는 구체적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 가격. 구체적 가격. 관련되는 가격적 원칙은 얘는 적합연축과 관련이 있고 얘는 균형연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표를 싸그리 외워야 돼요. 싸그리. 자, 그런데 만약 나는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선행 지역 분석인데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알고자 한다. 선지표 수준이고, 후행 개별 분석인데 최주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알고자 한다. 후계최 가격이다. 이 정도는 그럼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3방식 7방법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내용이 없어. 영어만. 그런데 이걸 시험에서 몇 차례 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외워야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느냐. 여러분 이제 원가 방식에는요.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죠. 원자계산.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는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이 있죠. 환분 분석하면,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가 기준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죠. 그래서 거래가 공짜입니다. 원자계선 제품이 있는데 원자계선을 환불한대. 환불. 그럼 이제 결국은 환불해버렸으니까 거래는 없던 거잖아요. 공짜라고. 공짜. 거래가 공짜처럼 돼버렸네. 원자계선을 환불하면 거래가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되겠다.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그 감정평가는 조금 더 여러분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강의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암기구는요 한 번에 안 외워집니다. 암기구는 이제 반복을 통해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쓰는 핵심 프린트 있잖아요. 핵심 프린트. 지금 핵심 프린트하고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다음 3, 4월 달에는 이 핵심 프린트하고 요약집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다음 5, 6월에는요 핵심 프린트하고요 기출문제집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다음 7, 8월 달에는 핵심 프린트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예상 문제집이죠. 문제집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마지막 특강 때는 핵심 프린트로 이론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찍기 100개는 제가 문제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결론은 뭐냐? 저는 이번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핵심 프린트를 쓰고 있는데 강의 끝날 때까지 핵심 프린트를 쓸 예정이고요. 결국 이거 하나로 정리를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암기구가 이미 들어가 있죠. 암기 코드.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내용과 연동이 돼야 돼. 암기 코드는. 그래서 저걸 보시면서 암기 코드를 계속 외워야 된다. 물론 여기에도 암기 코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 이전 과정에서는 핵심 프린트에다 제가 암기 코드를 안 넣었어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워버리는 거는 그건 정말 쓸모없는 맹목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고생만 해, 고생만.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가 좀 되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플러스 암기가 됐다, 암기 코드로.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게다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문제집에 대한 적응 기간을, 다른 출판사나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2달 먼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 암기 코드는요, 핵심 프린트하고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핵심 프린트가 뭐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지금 10월 달 대비해 가지고 11, 12월이 좀 늘었고요. 1, 2월 달에 조금 늘었어요. 뭐 이때 또 좀 늘겠지.
예, 그래봐야 절대 80페이지 안 나와요. 제가 여기다 뭐 OX까지 집어넣으면 막 150페이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필요 없어. 그래서 대략 80쪽에서 끝낼 예정입니다. 80쪽. 80쪽 금방 보거든요. 계속 봐야 돼. 반복해서. 그래야 이 내용을 보면서 연상되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래야 책 한 권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뭐 무조건 점수는 잘 나와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암기 코드는 2개의 강의로 일단 1차를 끝냈고요. 나중에 2차에서는 한 4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때 다시 또 한번 기회를 잡아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